비철기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계 금속은 말 그대로 그 철계를 제외한 금속류를 모두 비철계 금속 또는 비철 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철 금속에 해당하는 금속은 정말 많죠. 금속이 많은 만큼 비철계 금속도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금속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리와 구리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전기적, 열적, 양도체이고 가공성, 내식성이 우수하고, 이거는 뭐 사람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색이 철 같은 경우에 그냥 은백색 또는 검은색 되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가공이 그 색에 대한 가공이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철을 기반으로 해서 요새는 조금 다르지만 이전 예를 들어서 고대부터 보면은 철을 보통 철의 용도다라고 하면은 철은 뭐 굉장히 실용적인 것에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칼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그 뭐 막대 아니면 뭐 이런 그 선반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전쟁용으로 굉장히 철을 많이 썼다고 하죠. 잠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고대에 철이 얼만큼 중요했냐라고 했을 때 철은 굉장히 강한 강성을 가지고 있죠. 그때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그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청동이라고 하면 주석과 동, 납 뭐 이런 애들을 섞은 게 그때 이제 청동인데, 이 청동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청동도 이제 하나의 비철 금속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철기 그 뒤에 나온 철기 시대 철에 밀린 가장 큰 이유는 강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청동이 어찌 보면은 철에 비해서는 약간 마이너한 금속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럼 청동을 먼저 사람들이 이용했느냐? 왜냐면은 그만큼 녹는 점이 많기 때문에, 철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쉬워서 사람들이 그걸 사용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철의 강성을 이용을 해서 철기 시대 때 철을 이용을 한 그 철기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무슨 뭐 히타이트도 그렇고 진나라도 그렇고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문화적 그 다음에 군사적 주도권을 잡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기 시대가 시작된 것은 단순한 그 발전에서 왔다기보다는 이 철이 가지는 그 강한 그런 그 물성이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바꿨다, 그 시대의 주류를 바꿨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런 거에 비해 구리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물리적 특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 내식성 좋고 색깔이 철에 비해서는 좀 약간 색깔이 띄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한 장신구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뭔가 그 조각상 이런 거로도 쓸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얘네들은 그 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강성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용도는 얘네들이 양도체라고 했잖아요. 양도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기적, 열적 양도체여서 굉장히 전기를 특히 잘 흐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무엇을 씁니까? 구리선을 쓰죠. 구리선을 기반으로 해서 전선을 쓰고, 전기 부품을 그 할 때 상당수가 이제 구리 기반한 것으로 사용을 하고, 열 전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힛 코일 같은 거에 구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가 사실 상대적으로 금운동이 사실 다 양도체예요. 열적 전기적 특성이 다 좋다 보니까 그 금운동이 다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사람들이 그 금은에 비해서는 구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간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지만은, 구리도 실질적으로 따졌을 땐 비싼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싼 금속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격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조금 약간 그 높은 가격에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구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은 산업의 구석구석에 철만큼 되게 많이 사용이 되진 않지만은 중요한 부분에 얘네가 양도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구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구리 같은 경우를 이런 그
원자재라고 하잖아요. 원자재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원자재 시장이 있으면은 이 원자재 시장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를 뭘 보고 판단하냐면은 구리가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면은 이 구리를 보고 뭔가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구리는 정말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금속이다. 자, 구리 합금의 경우에는 황동이라고 해서 브라스인데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애들의 경우에는 전성과 연성이 좋고 그 기계적 성질이 이제 개선이 됐어. 개선이 됐죠. 그리고 좀 약간 이런 그 장신구로서 우리가 그 황동을 많이 쓰고, 그리고 얘네들을 가열하지 않고도 얘네들이 전성과 연성이 좋다 보니까 가열하지 않고도 가공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열하지 않고도 가능할 정도로 가공성이 좋죠.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어디 사용이 된다? 일용품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기계 부품, 전기 부품에도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뭐 구리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뭐 황동에 기반을 한 장신구 이런 것들도 있죠. 장식품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복용 보석품, 동전, 부식방지, 전기부품, 가정용품, 기계부품 이런 쪽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재료가 구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리 합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청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구리와 주석의 합금, 자, 우리가 이야기한 청동기 시대의 청동이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우선은 그 내식성, 주조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내식성, 주조성 이런 건 좋고 내마멸성 이런 것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기계적 강도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청동의 경우에는 그 구리 그 철에 비해서는 얘네들이 그 기계적 강도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의 경우에는 지금 옛날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른데, 얘네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청동기 시대 이때 때 만들었던 그것은 메이저가 사실은 주석이나 이쪽이죠. 왜냐면은 그 우선 그때 사용했던 시대에서는 그게 온도가 낮아야지 가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구리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거든요. 그 주석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봤을 때 훨씬 얘네들이 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이제 얘네들이 사용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주조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동상, 종, 베어링, 밸브, 그 착륙 기어, 뭐 스크류, 식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 옛날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치환을 통해서 얘네들의 강도를 많이 개선합니다. 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알루미늄, 실리콘, 니켈 이런 다른 그 불순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훨씬 강도가 개선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릴륨 동합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 구리와 베릴륨 합금인데, 구리와 베릴륨 합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구리의 강성 강화를 위한 거죠. 구리의 강성 강화를 위해서 베릴륨을 넣어서 얘네들이 굉장히 이러한 그 우리가 이런 그 툴 이런 쪽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그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뭐 동상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얘네들은 다양한 좀 이런 장신구에도 많이 이용이 됐긴 했는데, 얘네들이 그거 이외에도 배 스크류, 그 다음에 착륙 기어, 베어링 이런 쪽에도 청동이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계 합금에 대해서, 비철금속 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이 기본적으로 물리적 물성이 밀도가 낮고 그 다음에 가볍죠. 왜냐면은 이쪽이 그 높은,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그 약간은 주기율표에서 붕소 다음에 알루미늄 이쪽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좀 원자 번호도 비교적 작고 그리고 가벼운 금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은백색이고 그리고 비교적 전기적 물성도 전기적으로도 굉장히 잘 통하고 열적으로도 잘 통하는 양도체에 해당이 되고 전성과 연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여러분 잘 보는 알루미늄 호일 있죠. 호일 이렇게 해서 가공이 굉장히 쉬워서 뭐 식기류로도 굉장히 잘 사용이 되는 그러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이 잘 쓸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식기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바닷물, 산, 알칼리 이러한 내식성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 전기 전도도는 비교적 높고 일단 얘네들이 알루미늄 형태로 되었을 때는 가공은 쉽게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포장재 엄청 많이 사용이 되죠. 알루미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뭡니까 코팅을 한 포장재 많고요. 그 다음에 합금용 재료, 그 다음에 장식품, 그 다음에 전기 제품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재료가 알루미늄 합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 자 여기서는 그 주로 이야기한 게 알루미늄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알루미늄 합금인데 그 알루미늄 합금의 기본재가 되는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알루미늄 물리적 물성과 특성,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에는 기재가 알루미늄이고 거기에다가 특수 원소인 구리, 마그네슘, 실리콘, 망간, 그 아연 이런 애들을 더한 게 마그네슘계 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경합금 또 하나는 이제 둘알루민이 있는데 경합금으로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있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있고 자, 둘알루민은 우리가 그 비행기 동체에 사용하는 그 재료라고 이야기했죠. 얘네들은 합금인데 알루미늄계 합금인데 얘네들은 가볍고 그리고 비교적 그 단단하죠. 기본적으로 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얘네가 가공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얘네가 쉽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기계적 특성이 좋지 않다라는 어찌 보면은 그 이야기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적 특성이 안 좋다라는 게 얘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전성과 연성이 너무 좋다 보면은 얘네가 외부에서 이렇게 툭 밀었는데 쉽게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가 너무 우리가 그 지금 기계적 특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이제 잘 구부려지고 뭐 잘 늘어나고 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얘네들의 기계적 특성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것이 그 둘알루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금을 만들어서 알루미늄 자체의 가벼움과 그 다음에 기계적 특성을 개선해서 가공성과 기계적 특성을 모두 개선을 한 것이 둘알루민이고 그래서 항공기, 자동차, 몸체 등에 활용하는 재료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첨가하는 불순물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자체가 얘네가 작은 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원소들 구리, 마그네슘, 실리콘, 망간, 징크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불순물 자체가 얘네가 그 고용체 형태가 되거나 또는 침전물 형태의 불순물로 우리가 그 합금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금의 특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 가볍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내열성이 우수한 이러한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알루미늄 합금의 특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그 주방 용기에 굉장히 알루미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한 주조 제품에도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주조 제품 이야기할 텐데 사실 우리가 그런 그 기계류를 만들 때 그 기계류의 블럭을 가지고 깎아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류를 만들 때 뭔가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합해서 만들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금속의 특성은 필요한데 얘네가 금속이 너무 무겁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걔네를 이러한 금속 특성은 필요한데 기계적 특성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얘네들이 무겁기 때문에 뭐 위에 올리거나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럼 그러한 경도에 그리고 또는 뭐 비슷한 그 예를 들어서 소재로만 뭐 그 기계를 만든다든지 어떤 장치를 만든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뭐 유리 재질, 세라믹 재질, 저쪽에는 뭐 폴리머 재질, 저쪽에는 그 금속 재질 이런 식으로 다른 재질을 가지고 뭔가 복합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복합 기계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의 사실은 그 무게, 밀도를 매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은 너무 무겁고 이쪽은 너무 가볍고 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거까지도 괜찮은데 무거운 게 기재여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 무거운 거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는데 뭔가 위에 이렇게 달랑달랑 그 뭐 이렇게 달아놔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옆에 붙여놔야 된다든지 약간 좀 이런데 약간 그 성질은 금속류의 성질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속이 필요한데 금속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가벼우면서 가공은 잘 되는 그런 재료가 없을까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우리 지각에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다양한 부분에 많이 잘 사용이 되겠다. 자, 이러한 알루미늄 합금을 응용해서 만든 애들이 그 비행기 구조물 아까 이야기했죠. 그다음 패키징, 강화 재료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응용 제품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전기 제품, 장식품, 합금재, 주방용기, 건축재, 자동차 비행기 부품, 자동차 피스톤. 그다음에 비행기 몸체와 기관 카메라, 측량기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알루미늄이 사용이 된다. 자, 여기 이제 왼쪽 아래 그 비행기가 있는데 사실 요새는 비행기가 그 하나의 재료로서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그 다양한 소재를 써서 목적을 이제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도 어느 정도 그 기계적 물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얘네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다양한 그 비행기로서 필요한 기계적 특성에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요새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카본 계열입니다. 탄소 섬유. 그래서 일본 같은 데가 탄소 섬유가 굉장히 그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보잉이든 아니면 무슨 뭐 에어버스든 그런 데 들어가는 그 동체에서 일본에서 만든 그 탄소 섬유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소 섬유의 경우에는 이야기했죠. 가벼우면서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강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 가장 지금 많이 응용이 되는 데는 비행기나 이런 데지만은 그 이외에도 많이 뭐 레저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도 지금 요새는 이제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응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뭐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프레임으로서도 우리가 그 알루미늄계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가장 선호되는 건 철이 맞습니다. 철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 철이 무겁고 그에 비해서는 좀 뭔가 그 움직이는 물체들은 얘네들의 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네들이 무게를 낮추는 것 빼고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의 몸체에 가장 중요한 프레임을 만들 때 그걸 그 철을 사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철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튼튼하기는 한데 만약 얘를 철을 사용하지 않고도 철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가볍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철을 대체하는 재료를 사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철이 가진 그 강성은 굉장히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뛰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철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알루미늄이 그러한 대체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로서 얘네 우선 기본적으로 가벼우니까 얘네들의 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서 차체에 이제 차량 몸체에 많이 사용이 된다.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량 몸체에 사용이 되는 거랑 여기에 있는 바디에 사용이 되는 건 조금 다른데,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둥이죠. 기둥에 이제 철을 사용하고 나서도, 왜냐면 이제 그 메인 프레임 기둥을 사용하고 나서도 그 위에다가 프레임을 또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요것만 있기 때문에 철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 단정 짓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왜냐면은 철의 강성이 어떻게든지 간에 알루미늄보다는 기본적으로 강한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알루미늄을 가지고 알루미늄 그 얼로이를 가지고 차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철이 그 안에 있는 그 기본 프레임으로 바디 프레임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티타늄 합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타늄의 경우에는 그 우주 항공 재료로서 굉장히 선호되는 재료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물성 자체는 좋은데 얘네들이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예를 들어서 4.5g/cc는 물론 이거의 절대값은 작지는 않지만은, 왜냐면 물의 비중이 한 4배가 넘죠. 그런데 철이 8g/cc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에 그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성은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얘네들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면서도 고온 고강도면서도 나름 가벼운 이런 우주 항공용 재료로서 굉장히 선호되는 그 재료가 티타늄 합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티타늄의 경우에는 5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고강도 부품을 적용하고 경고하고 부식 방지를 하는데 티타늄 합금을 많이 쓰고, 그 합금 원소로서는 같이 합금을 하는 원소로서는 알루미늄, 망간, 주석, 바나듐 이런 애들을 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티타늄 합금의 용도로서는 우주항공, 의료용 기기 이런데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자, 의료용 기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인공 인공 관절 아니면 이런 그 우리 몸의 메인 프레임을 이루는 그런 좀 그 뼈나 아니면 그런 기관들을 대체하는 재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의료용 재료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기존 재료와 비슷한 물성, 또 하나는 그 기존 재료가 가지는 그 화학적 안정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뼈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 뼈로서 티타늄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뼈는 우리 몸에 들어있지만은 다른 조직과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티타늄을 기존에 사용했던 뼈를 대체하였다고 해서 얘네들이 만약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티타늄을 사용을 했을 때 얘네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그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티타늄의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가볍고 기계적 물성은 좋기 때문에 이런 인공뼈, 관절과 같은 우리 몸에 사용이 되는 굉장히 좀 튼튼한 부분에 많이 이제 대체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 부품, 그다음 보철용 임플란트, 부식 방지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여기 아래 보면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가 이제 그 일종의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재료로서도 굉장히 선호되는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이제 자전거, 그 다음에 인공관절 이런 것처럼 그 요새는 이제 이런 티타늄에 사용했던 것들이 다시 또 넘어가는 시장이 어디냐? 탄소 쪽이에요. 탄소.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탄소 그 파이버 이런 쪽인데, 탄소 파이버 같은 애들은 얘네들이 그 마찬가지로 좀 이널트하면서 케미컬이 이널트하면서 강성은 좋고 가볍다 하는 특성을 티타늄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티타늄을 나름 이제 일정 부분 대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티타늄을 대체를 이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시장은 맞는데 하기에는 조금 얘네가 가진 독특한 뭐 샤이니함, 광학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좀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그 요런 자전거 있죠. 자전거들도 보면은 뭐 요새 그 자전거 같은 경우도 그 이전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철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전거는 그런 것을 대체하는 자전거는 좀 뭐랄까 그 뭔가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그대로 자전거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재료로서 적합한 것이 뭐 티타늄, 그 탄소 파이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그네슘 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사실은 더 밀도가 낮은 애예요. 알루미늄이 지금 밀도가 한 2.7인데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1.7, 거의 절반보다 조금 더 나가지만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밀도를 나타내죠. 그런데 얘네의 단점은 뭐냐면은 쉽게 발화를 하고요. 충격과 진동 흡수 능력이 뛰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에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그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쉽게 발화를 해서 이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뭐 비행기, 미사일, 자동차 카메라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전자기기에도 굉장히 마그네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카메라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품에 사용되는 마그네슘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전에 그 마그네슘이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됐던 큰 이유 중에 뭐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후레쉬 같은 게 있죠. 후레쉬를 가지고 불빛을 이제 비춰가지고 뭔가 좀 밝게 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런데 이전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이런 그 플래시 기능이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팍 이렇게 그 플래시를 크게 터트려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엄청나게 조도를 많이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게 뭐다?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은 뭐냐면은 마그네슘을 한번 태워 보면은 엄청난 빛이 나와요. 너무너무나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순간적으로 터트려서 나오는 그 플래시를 가지고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물론 카메라 부품에도 사용이 되지만은 카메라 플래시에 우리가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자, 그다음 니켈 합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니켈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좀 중금속에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철과 많이 유사한 그 자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탄성 계수는 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기계적 특성, 그 다음에 자성 특성은 철과 나름 좀 유사점을 가지는데 철과 다른 특성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부식 저항이 크고요. 부식 저항이 크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그 강과 같은 합금 원소로 사용이 됩니다. 얘네가 이제 주인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을 빛내주는 합금 원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탄소광과 같은 이런 그 도금 재료들이 이런 그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켈 합금의 부식 저항과 고온 특성은 매우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철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부식이 되게 잘 되죠. 그래서 철이 되게 잘 녹쓰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부식 저항이 큰 니켈을 이제 우리가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강의 그 합금 원소로 쓰고요. 그리고 도금 재료로서도 많이 왜냐면 얘네가 부식을 이렇게 막으니까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켈 합금의 용도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고온 안정성 그 다음에 부식 저항 방지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스테인리스 강 합금 성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그 부식 그 방지에 니켈 기반 합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제 도금 재료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초합금이라는 게 있는데 초합금은 우리가 700도씨 이상
고온에 뭔가 이렇게 쓸 때 필요한 합금 우리가 초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굉장히 좀 약간 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계류들이 뭐 기계류들이 있을 때 거기에 그 사용되는 합금들을 우리가 초합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애들이 뭐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항공기 엔진, 그다음 가스 터빈, 열 교환기와 같은 좀 고온에 사용되는 합금에 그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금으로서 니켈 합금을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합금들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연 합금. 아연 합금은 낮은 용융점을 가지고 용융점이 이제 좀 얘네들이 낮죠. 그 다음에 금형 주조 금속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금형을 만드는 그 주조 금속. 왜 그러냐면은 이 여러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금형이 있는데 그 금형을 가지고 그 금형에 맞게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형을 만들려고 하면 그 주조 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조 금속은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그 잘 만들 수 있는 템플레이트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가공성이 좋아야겠죠. 얘네들 농좀 엄청 높고 막 그렇게 하면은 금형 주조 금속으로 쓰기가 적합치 않은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연 합금의 경우에는 낮은 용융점을 가지기 때문에 금형 주조 금속으로서 사용이 되고 얘네들을 이제 강 또는 철에 코팅할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융 아연 도금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바나이즈 스틸이라고 해서 그 표면의 부식을 막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세척하고 열 처리하고 한 후에 표면에 아연 피막을 입힌 강을 우리가 용융 아연 도금강이라고 하고요. 구리 예를 들어서 황동 이런 것과 함께 합금을 하여서 널리 사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브라스 이야기할 때 구리와 그 아연의 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 초합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초합금은 슈퍼얼로이라고 하고 초합금은 고성능 합금의 고온에서 강도와 표면 열화 저항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아니라 요구 조건들을 그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그 고성능의 그 합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 초합금이고 이 초합금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메탈이 있죠. 보통 이제 베이스 메탈 철이면 철에다가 뭐 코발트를 함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탄소를 함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 메탈에다가 플러스 알파식으로 보통 합금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다른 이제 합금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보다는 3개 이상의 메이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ABC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코발트, 니켈, 그다음에 무슨 뭐 구리가 있다라고 하면 코발트, 니켈, 구리 이 3개를 비슷한 비율로 섞어서 얘네들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 초합금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한 좀 초합금을 만들려면은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난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특성과 비싼 가격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좀 그 중요한 곳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그 합금이 초합금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귀금속 합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귀금속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금, 은, 그다음 백금 이런 것들에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금은 백금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뭐 열 전도성도 좋고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큰 특징은 산화를 잘 안 해요. 산화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은은 좀 다르긴 하지만 특히 금과 백금은 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이렇게 좀 그 산화가 잘 안 돼야 되는 특성이 필요한 그런 촉매 이런 뭐 산화 부식 방지 이러한 곳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귀금속 그다음에 여기 촉매 그다음에 여기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진 필름에 이용이 되고요.
요새는 요런 거를 안 하지만은 원래 필름 요거 하나하나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주 그 달 착륙선 이런 데에서도 얘네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금속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철과 비철 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금속에 대해서 다루고 그 금속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금속 신소재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철과 비철 금속이 가졌던 그러니까 철과 비철 금속의 특성과는 또 다른, 그러면서도 기존에 이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런 기존의 그 철과 비철 금속이 그 커버했던 영역과 다른 좀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커버를 했는데 더 예를 들어 좋게 커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커버를 못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신소재, 금속 신소재를 통해서 그런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형상기억합금. 형상기억합금의 경우에는 그 원래는 이제 얘네들이 그 형상이 어떤 특정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형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얘네의 원래 이제 예를 들어 가열을 했을 경우에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합금을 우리가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우주선의 파라볼라 안테나, 그 다음에 파이프의 이음매 등이 되겠습니다. 자, 파라볼라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얘네들이 원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다가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펼친 채로 안테나를 달고 우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를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구부렸다 합시다. 이렇게 막 구부린 다음에 변형을 시킨 다음에 얘네를 우주로 쏴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거기서 가열을 시키면 얘네가 쫙 펴지겠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우주선에서 우주에서의 그 안테나를 이렇게 무사히 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 이제 형상기억합금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형상기억합금이 지금 현재 나와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것은 수소 저장 합금인데, 수소 저장 합금의 경우에는 수소를 저장하는 합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수소를 이용을 하는 많은, 그러니까 수소를 에너지로 원으로 이용하는 많은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운반을 하느냐예요. 왜냐면은 수소가 기본적으로 기체로 형태로 우리가 상온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압축가스로 그 예를 들어서 수소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액체 수소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3의 형태가 이제 수소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몇백 기압 이런 식으로 압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수소의 경우에는 액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수소 저장 합금, 굉장히 이제 다양한 수소를 저장하는 고체형 수소 저장 매체들이 있는데, 뭐 탄소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은 그러니까 케미컬리 수소를 저장한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물이 있어요. 물은 물 안에 수소를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8분의 2의 비율로 수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NH3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수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수소 암모니아가 NH3면은 그 17이잖아요. NH3면은 17이니까 그 중에 수소가 3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화합물 중에서 수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케미컬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화합물의 형태를 통해서 수소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이야기 메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메탈 하이드라이드인데, 메탈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메탈에 수소를 저장하는 것은 그 메탈과 이런 그 수소는 사실 일족에 있긴 하지만 수소는 굉장히 할로겐과 비슷한 얘네들의 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할로겐족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소와 수소끼리 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금속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얘네들은 이러한 애들을 보통 이제 수소와 그러니까 할로겐족과 이제 메탈이 굉장히 얘네들이 서로가 궁합이 좋죠.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얘네들이 이제 서로 저장을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결합을 할 경우에는 만났을 경우에는 결합을 해서 이온 화합물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비슷한 느낌으로 그 피지좁션이란 것을 해요. 피지좁션이란 것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완전히 피지좁션은 그러니까 피지좁션으로 들어갔다 거의 케미좁션으로 바뀌는 게 되는데 화합물로 되니까 그 원래는 이제 마그네슘 같은 그런 메탈에다가 이런 그 수소를 흡착을 시키면은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 이러한 그 수소 저장 합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사이사이 원자 사이사이에 굉장히 작은 그 수소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인터스티셜 형태로 얘네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에 그 탄소가 들어가서 철강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메탈에 그 이런 수소가 인터스티셜 형태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외부에서 뭐 열을 가하거나 하면 빠져나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또 그 수소 저장 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러한 합금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잘 넣었다가 쉽게 뺄 수 있느냐가 이런 그 리버서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압축한 수소나 또는 액체 수소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나 아니면 에너지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수소 저장 합금을 보통 우리가 많이 그 수소 저장 합금이 굉장히 그 우리가 연료 전지에서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그 얘를 캐리하는데 중요한 그 저장 재료로서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초내열 합금의 경우에는 초고온에서도 견디는 합금, 제트기 터빈의 회전 날개 이런 애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굉장히 극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뭐 초합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합금의 경우에는 우주 항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니즈가 있고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철계 금속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양한 이제 비철계 금속 합금을 중심으로 하여서 얘네들이 어떤 게 있고 얘네들의 용도가 무엇이고 물성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